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3번째 올빼미 효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편에는 상편이라고 해서 했고요. 지금은 하편이라고 할지 후편이라고 할지 살짝 고민을 하다가 뭐 그런 게 중요하겠느냐 싶어서 그냥 후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편에는 대략적인 글자의 그 주석 그리고 대략적인 그 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 후편에서는 원래 하던 바와 같이 뭐 그대로 이 단어의 쓰임새, 단어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올빼미 효자가 들어간 단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의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한 2단어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마침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효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휘파람 내면서 날아가는 그 효시 화살이 아니고요.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매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말이 효수입니다. 목을 베는데 그냥 베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인합니다만 이것을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그런 형벌을 얘기하죠. 효웅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올빼미의 어떤 강인한 그 맹금류죠. 특성을 나타낸 것 같고요. 효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편을 들으신 분들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효가 있는데 올빼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치자에 대해서 뭐 참고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올빼미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글자는 효시입니다. 뒤에 나오는 효수와 비슷한데요. 목을 베어 끔찍합니다.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 무사람에게 보인다. 그래서 보일 시자를 쓴 것이겠죠. 처음에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이 글자는 물론 그냥 올빼미 하나만 나타내도 되지만 새에 다리가 없고 목만 있는 새를 나무로 이렇게 뚫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올빼미 효자에 대한 그 동자 이체자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 부분을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이 부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빼미 효자를 동자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간체자만 간화자만 빼더라도 한 10개쯤 파악이 되었는데요. 보실까요? 보시면 이 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거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세 조에 연화배를 넣는지 안 넣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안 넣는 것은 지금 보면 거의 없고 이 부분만 안 넣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개사슴록변이니까 얘가 맹수라는 그렇죠? 뜻을 아무래도 털과 함께 표현한 것 같고요. 마칠 요자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 끝에다가 매달아서 목만 매달아 놓은 걸 수도 있고요. 칼도가 2개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죠. 이것도 무언가 그렇죠? 목을 베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죠. 이 글자는 이제 간화자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우는 모습이 뭐 이렇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무 위에 뭐 창 위에 걸려 있는 그 목에 그죠? 대가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동자 이것도 있고 이 글자도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요. 이 글자나 뭐 이렇게 생겨서 머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머리 숫자의 본자이고요. 그 다음에 조짐할 때 조자가 들어간 것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새는 새인데 이것은 스스로 자자이지만 목이나 머리를 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나무 위에 머리를 매달아 놓은 네, 그런 새다. 무언가 후대에 이렇게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자가 상당히 뭔가 다채롭습니다. 올빼미 효자를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본토에서는 대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샤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일부러 10개 중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체자. 네.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보통 올빼미 효자를 보시면 이게 꼭 안쪽이라보다는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체자에서는 아예 거의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나무 목자 대신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렇게. 삐침을 우린 보통 하지 않는데 타이완 쪽에서는 이렇게 삐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자가 반드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방증이기도 하겠죠.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중국에서는 시아오라고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음 중에 그 교도 있었죠. 올빼미 교자. 원래는 그런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훈으로는 후쿠로, 츠요이, 사라스가 있는데 셋 다 재밌습니다. 후쿠로 자체는 올빼미란 뜻이고요. 아예 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츠요이는 아시다시피 강하다, 굳건하다 뜻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잠깐 염두에 두시고 뒤에 단어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사라스라는 이 글자도 이 올빼미 효자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사라스는 전혀 올빼미랑 상관없이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만 효시, 효수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단어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일본에서 왜 훈독으로 사라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것뿐만 아니라 뭇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 봐라,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공포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일 시자나 올빼미 효자나 거기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훈독에서는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효시 다음에는 효수가 나오겠죠. 머리 숫자입니다. 이 머리 숫자 형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용어로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다. 또는 그런 형벌이다. 제가 전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올빼미 효자는 불효회, 불효를 상징하는 새였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혹은 명절이 되면 아마 보이는 대로 족족 새를 잡아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죠? 찔러 놓고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 같아요. 자 봐라, 이 불효하는 새는 이렇게 잡아서 죽여야 된다. 혹은 탕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예전엔 유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효나 불효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응징을 가했던 그런 풍습이 예전엔 조금 더 심했겠죠. 그렇듯 사람의 머리도 베어서 그냥 베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치욕스럽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길게면 7일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혹은 성문에 아니면 감옥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기도 하고 색깔도 변하겠죠. 상당히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치욕스럽기도 하고요. 죄인에 대해서는 뭐 예전이니까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효시, 효수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대신 그것을 까마귀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무 위에다가 목을 매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창에 꿰어서 그렇죠? 너무 끔찍합니다만 거꾸로 꿰어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창으로 꿰는 경우는. 네, 자, 이 효수라는 말은 사기, 본기, 진시황 본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석은 대충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인 갈, 내사인 사, 좌익인 갈. 그렇네요. 이 사람도 갈이네요. 네. 좌익인 갈, 중대부령인 제 등 4명이 있지만 12명이 있었나 봐요. 모두 효수형에 처했다. 그렇죠? 개효수 이렇게 되어 있죠. 효수형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도 효수란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효수란 말 말고 그 웃는 소리 교자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입구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엉이가 올빼미가 우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르짖을 규라고도 읽네요. 교교하고 우는 소리다. 그렇죠? 입구에서는 뜻을 가져왔고 그렇겠죠? 효는 소리를 따른다. 부엉이, 올빼미가 교교, 효효 이렇게 울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머리를 거꾸로 한 모습이 이 글자인데 머리 숫자 뭐 이렇게도 씁니다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속자로 바뀌었지만 이것을 거꾸로 180도 뒤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글자가 되는데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글자가 돼서 이 머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는 이거는 머리카락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린 모양,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좀 끔찍합니다만. 글자의 뜻과 소리를 모두 따랐다. 이것이 곧 웃는 소리 교 혹은 부르짖을 규자라는 글자다. 광운에서는 한서 형법지를 인용해서 이것을 형벌 교자죠. 교수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를 효수로 기록한다라고 단옥제 설문제자 주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글자는 머리 숫자의 본자다. 얘 같은 경우 아까 거꾸로 한 거 형벌 교자인데 목을 베어 거꾸로 매다는 형벌이다. 뭐 창으로 꽂든 너무 끔찍합니다만 어쨌든 뭐 거꾸로 얘를 뭐 실로 매달든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목만 이렇게 대롱대롱 하게 되는 형벌이 바로 이 형벌 교자인데 그것이 머리 숫자에 거꾸로 된 그렇죠? 위아래를 상하를 반전시킨 이런 글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자의 동자가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하죠? 이 머리카락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끔찍하게도 이 글자와 관련 있는 글자가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그렇죠? 잠깐 글씨로 썼던 이 고을 현자, 매달 현자의 원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끔찍한 자원풀이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을 현자나 아니면 매달 현자라는 그 금일 한자 설명할 때 따로 떼어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빼미 효자와 웃는 소리 교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형벌 교자도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머리를 거꾸로 올빼미의 대가리만 떼서 나무에 박든 아니면 어디에 뭐 매달아 놓든 창에 꿰어서 뭐 전시를 하든 그런 풍습이 나중에는 끔찍한 형벌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 보여주기식 형벌로 변화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빼미 효자에 대한 단어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효웅입니다. 그렇죠? 목이 없는 영웅이 아니라 사납고 용맹스러운 인물이다. 올빼미란 뜻을 반드시 이게 뭐 효수, 효시해서 목을 매단다, 올빼미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빼미처럼 용맹하고 사나운 인물도 효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빼미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효목 이건 확실하네요. 앞서서 제가 그 올빼미 효자는 특이하게도 나무 목자가 부수, 목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제가 그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든 아니면 바로 되어 있든 간에 어쨌든 그런 쓰이던 나무를 효목이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는 옥문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거리에 걸든 성벽에 걸든 저 성문 위에 걸든 아니면 옥문, 그 감옥이 있는 문 앞에 이렇게 바로 걸어놓든 어떤 효목이라는 것이 예전에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올빼미 효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자 또 이 근본 저자인데 이게 이 낮을 저자랑 비슷하게 매우 낮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올빼미 치자인데 왜 낮다의 뜻이 있었는지는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올빼미에 대해서 불길하다, 불효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음도 치로 된 거죠. 올빼미과에 새다. 등과 배는 누런빛을 갈색이 혀를 무는 게 있다. 눈가의 털은 방사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얼굴은 둥근데 깃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올빼미 중에 약간 좀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런 올빼미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다. 올빼미. 포악하게 빼앗는 성질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치효라고 한다. 그렇군요. 아까 용맹스럽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뜻도 있는가 하면 불효이면서 너무 이 사람은 포악하다라고 할 때도 치효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개효라고도 쓰고 산효, 올빼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효자는 또 이 불을 호자 비슷하게 한 이 효자를 또 썼네요. 이 글자는 아까 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효효, 호호 하는 그런 울음의 그 어떤 그 소리를 담아서 만든 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도효인데요. 이것은 올빼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나무에 달린 채 겨울을 나서 저절로 마른 복숭아, 복숭아 도자죠. 명치 및 아픔, 복통, 자궁 출혈, 어혈, 피토하는 증상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올빼미를 예전에 머리만, 대가리만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거나 이렇게 찍어 놓았던 혹은 효 수영할 때 그 효자를 생각하면 나무에 그 수확을 해서 떼어난 게 아니라 나무에 그냥 대롱대롱 달린 채로 겨울을 나서 저절로 건조된 그런 복숭아를 예전에 한의에서 썼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자가 나온 겁니다. 나무에 복숭아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것이 마치 사람이 목이 매달려 있는 것 혹은 올빼미의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것을 상상해서 이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의학 용어도 효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기분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도효. 단어를 이제 또 총괄하기 전에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같은 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눈 위에 고양이처럼 이렇게 있는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것을 부엉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owl이라고 하는데 owl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는 소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owl 이렇게 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 수리부엉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독수리를 닮았다 해서 eagle owl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까 전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에서는 이걸 마오토잉이라고 하는데 묘두응 또 매하고 투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고양이 머리를 가진 고양이처럼 닮았나요? 닮은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부리가 없을 뿐이지 고양이는 묘두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미미즈그라고 일단은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요. 올빼미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이 귀라고 해야 되나? 이 깃털이 이렇게 없습니다. 위로나 깃털이. 뭐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두 종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걸 굳이 나누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통속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릅니다. 칠시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부엉이 올빼미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부엉이와 올빼미의 구별하는 말은 없습니다. 동의어는 많아도 구별하는 말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영어에도 없습니다. owl, 둘 다 owl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구별을 하죠. 예, 흑으로해서 우리와 일본에서만 올빼미와 부엉이와 올빼미를 구별을 할 뿐, 네,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죠. 이건 소쩍새입니다. 그렇죠? 얘도 owl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소쩍 운다고 해서 소쩍새인데, 네, 이것을 한때 두견새와 혼동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네, 올빼미라고 하면 이런 것을 떠올리지만 올빼미 이런 거 얘만 올빼미가 아니라 얘도 올빼미입니다. 얘도 올빼미. 사실은 얘도 올빼미. 이고 올빼미 목에 올빼미 과에 해당한 아주 똑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새인데 우리와 일본에서는 좀 이걸 구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과학적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어로는 코노바스크라고 얘기하는 코노하스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홍자오, 샤오라고 해서 또 올빼미 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빼미를 나타내는 한자는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봤으면 좀 예전엔 불길하다고 봤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올빼미, 부엉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270도까지 이 목을 회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밤에 봤으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불길하고 그리고 부모까지, 그죠? 어미까지 잡아오는 새라고 하니 보는 즉시 족족 사냥을 해서 어디다 걸어 놓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올빼미 부엉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겠죠. 보면 이 거의 평범해요. 이게 단면으로 돼 있어서 꼭 무슨 머리가 있는데 그걸 잘라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 단면이 너무나 평면적이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슬라이스로 잘라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싹 칼로 끔찍하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하지만 맹수에 해당하죠. 낮에는 매가 그렇죠. 그 맹금류 중에서는 왕이라고 한다면 밤에는 이 올빼미 부엉이가 가장 최상위 포식자 계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올빼미와 조선왕조실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종실록 6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석이 된 걸 가져왔습니다. 상왕이 조말생과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근일에 부엉이가 와서 우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DB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출처가 좀 잘못되어 있죠. 바로 고치겠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져왔고요. 상황이라는 건 여기서는 세종실록이니까 세종이 그죠? 조말생과 원숙을 불러서 말하기를 근일에 부엉이가 와서 우는데 부엉이를 여기서는 휴류라고 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괴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궁을 떠나서 피해 있는 것은 옛부터 자고 이안 그죠? 이연부터 있는 일이다. 그죠? 또 운회에 유자를 풀이하기를 그렇죠? 이 류자도 올빼미 류자입니다. 이렇게도 쓰고 예전에 보면 그냥 머물 류자도 쓰고 그 다음에 이 흐를 류자도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문헌을 보면요. 어쨌든 올빼미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인데 운회에 유자를 풀이하기를 유는 새 이름인데 울면 즉 흉하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거처를 피하고자 한다 라고 세종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올빼미를 올빼미 휴자를 쓰지 않았지만 불길한 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던 게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해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괴제.
나라의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에 이상이 있을 때, 특히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이에요. 그 기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괴이함을 해소하는 그런 제사죠. 제관을 보내거나 향축을 내려주어 지내던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내던 제사이고, 궁중 용마루 위에서 부엉이가 울거나 절에 부처가 땀을 흘리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행하였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지진이 났을 때 해계제를 많이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세종실록에는 부엉이가 울었다는 기록이 총 27건이나 있는데, 그때마다 세종은 해계제를 지내거나 군사에게 명하여 부엉이를 잡게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주로 취했다. 잡아서 뭐 날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목을 베거나 뭐 나무에 꽂거나 했겠죠. 그러다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부쩍 자주 들린 1435년 세종 17년 12월 22일은 세종은 앞으로는 부엉이가 근정전에서 울 때만 해계제를 지내고 다른 곳에서 울 때는 행하지 말라라는 명을 내렸다. 그 이후로는 해계제를 부엉이가 울더라도 특별히 해계제를 지내거나 뭐 쫓아버리거나 잡아서 죽이거나 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빼미에 관한 오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언스 타임스의 2009년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제작한 생태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수리부엉이는 새끼가 죽을 경우 어미가 먹어치우거나 약한 애들을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 마리를 낳았는데 강한 애들은 키우고 너무 비실비실하고 얘는 안 되겠다라는 애들은 어미가 먹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다른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야생동물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예전 사람들은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의 옛 일화를 만들어냈고, 부엉이의 이런 습성이 잘못 알려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 새끼가 어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거나 다른 새끼가 다른 새끼를 먹는 것인데, 어미가 없을 때 이걸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새는 특이하게도 무슨 어떤 그 새의 신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데, 이게 어미를 뭐랄까요, 잡아먹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사실 올빼미 새끼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어미와 같이 살지만 그 이후에 날아간다고 돼 있는데, 옛 사람들은 뭐 6개월까지 뭐 관찰을 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먹고 바로 날아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올빼미에 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수정 후 더 이상 교미를 하지 않는 일반 동물들과는 달리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 텃새입니다. 부화 후에 새끼를 기르는 기간에도 교미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부부 금슬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는 수컷이 사냥을 하고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새끼를 잘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올빼미가 불효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앙이 진짜로 사이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죠. 올빼미도 이 수컷과 암컷의 사이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렇죠. 매도 그렇고 이 올빼미도 그렇고 맹금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과 암컷의 사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빼미 효에 대한 후편, 그렇죠? 하편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빼미 효가 들어간 단어 6가지 마지막에 복습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시, 두 번째 효수. 둘 다 올빼미처럼 목을 꿰어서 혹은 실을 달아서, 특히 목을 꿰어서 나무에 매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목을 베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효웅, 이건 이제 사납고 용맹스러운 인물이고요. 효목, 주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던 나무. 치효, 올빼미 효자에 대한 그 비슷한 글자도 상당히 많았죠. 동자도 많았지만. 도효, 한의학으로 상당히 재밌게 나무에 달린 채 겨울을 난 그런 메마른 복숭아를 이야기한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3번째, 123번째 시간에는 올빼미 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 그렇죠, 연관된 정보들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1부와 2부, 상과 하,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도 지금 이 후편은 거의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빼미 효자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글자 중에 가장 좀 지금까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자 풀이가 혹은 제가 준비한 이 설명이 여러분들께도 재미있게 지셨기를 바라며 금일 한자 123번 올빼미 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